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부터 보도록 할게요. 12주차 법인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구조가 나오는데 요거는 세법상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 범위에 간의 그 차이를 조정하는 이제 세무 조정을 시부인 계산이라고 해요. 시인 부족액이 나올지 상각 부인액이 나올지 시인 부족액과 상각 부인액의 그 결합체된 말이 시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각 부인액이라는 건 장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 범위액이 더 적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감가상각비 100원만큼을 내가 계상을 이렇게 했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 보니까 80이 나왔대요. 그럼 20만큼은 세법상 비용인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유보로 소득처분이 되겠죠. 감가상각비 비용인데 왜 유보로 처리되나요?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상돼요?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예요?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돼요?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내가 계상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산에 대한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100이라는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상 80만큼만 인정을 하겠다. 나머지 20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을 하고요. 결국 자산 부채의 차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유보 처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장부에는 감가상각비를 한 50만큼을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 범위액이 100이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거는 시인 부족액이라고 해요. 이거 위에 요거를 상각 부인액이라고 하고요.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더 적은 경우에는 우리 시인 부족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세무조정이 없어요. 이거 왜 세무조정이 없을까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물론 뒤에 우리가 신고조정의 특례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장부에 계상한 금액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장부에 50을 계상했고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50만큼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정기에 이월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의 시인 부족액과 정기에 이월된 상각 부인액을 비교하셔가지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X1년이라고 해보고요. 요게 이제 X2년이라고 해볼게요. X1년도에 해봤더니 지금 20만큼의 상각 부인액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X2년도에는 50만큼의 시인 부족액이 발생이 되었죠. 그럼 단기의 시인 부족액 50과 정기 이월된 상각 부인액 20. 둘 중에 작은 거 얼마예요? 20. 20만큼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이제 2월이 돼가지고 단기에 이렇게 이제 산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정기 2월 상각 부인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세무조정 없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정기 2월 상각 부인액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부인 계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부인 계산의 단위는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시부인을 합니다. 우리 장부에는 여러 가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겠죠. 유형자산은 유형자산대로 묶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대로 묶어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차량대로 묶고 기계는 기계끼리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2개가 있다면 건물 1 따로 하고요. 건물 2 따로 하고 기계가 5개가 있다면 기계 1 따로, 기계 2 따로, 기계 5 따로 이렇게 다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시부인 계산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 시부인 계산이라는 여러분들 용어가 좀 낯설면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시부인 계산이라고 부르는구나. 시인 부족액, 상각 부인액 이걸 합쳐가지고 시부인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세법상 감가상각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결산조정사항이 원칙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는 우리 법인세 두 번째 시간인가에서 봤었죠. 장부에 계상한 금액까지만 세법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더 적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액을 우리가 송금 산입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부인액이 발생했을 때는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없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단 예외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신고조정 특례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문제에서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신고조정의 특례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상각제도입니다. 상각 범위에 관해서 상각 여부, 금액 시기를 법인의 임의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뒤에 문구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세법상 내용연수라는 것은 상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각 연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내용연수는 단지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기의 비품을 취득했습니다. 취득가액 300이고요. 내용연수가 3년이고 정액법으로 삼각을 하기로 했어요. 자, 먼저 경우 1을 한번 보시면 경우 1은 1기에 전액 300을 삼각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기에 장부상에는 300이 다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세법상으로는 이거 정액법 삼각하면 얼마예요? 1년에 100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100씩 3년을 삼각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세무조정 어떻게 나와요?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의 차이는 결국에는 자산부채의 차이이기 때문에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지금 가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유보로 소득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300 계상했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 100이니까 나머지 200만큼은 송금불산이 유보한다. 요거 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겠죠. 그러면 2기 한번 볼게요. 장부에 더 이상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세법은 얼마만큼 인정돼요? 100만큼 인정이 되겠죠. 세법상 처리 얼마?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방금 위에서 봤던 거잖아요. 일단 이건 뭐예요? 세법상의 한도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을 했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은 없지만 정기에 이월된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시인 부족액인 100과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 200 둘 중에 작은 것만큼을 송금 산입한다. 방금 위에서 공부를 했었죠.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였고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 100. 시인 부족액 얼마 나와요? 그러면 100. 단기 시인 부족액 100과 정기 이월된 금액 200만원 둘 중에 작은 거 100.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거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송금 산입 100만큼 마이너스 이제 유보가 되겠죠. 3기에도 마찬가지겠죠. 2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때도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단축 상각을 했을 경우에 세법에서 인정되는 그 내용 연수인 3년보다 더 단기간에 상각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길게 상각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여기 지금 다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1기부터 300이면은 5로 나누면 60이죠. 1기부터 5기까지 60만큼 삼각한 경우 좀 촘촘히 써보도록 할게요. 뒤에다 필기할 걸 그랬나봐요. 자, 장부에 이제 60만큼 계산이 되죠. 세법상 인정되는 삼각 범위액 100입니다. 그러면 시인부조액 나오잖아요. 세무조정 없죠. 정기월 삼각부인액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자, 2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정 없고요. 3기 마찬가지고요. 4기 마찬가지고요. 5기 마찬가지입니다. 5기 것만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다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아요. 삼각부인액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세법상 내용연수보다 더 길게 장부에서 삼각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세법상의 내용연수는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법은 1기 때 100, 2기 때 100, 3기 때 100 이만큼 계상했으면 더 이상 4기와 5기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 틀린 거예요. 그건. 왜냐면 제가 미리 요거를 읽고 온 이유가 있어요. 세법상의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예요. 즉 세법상 내용연수 이 3년은요. 300 나누기 3에서 1년에 100씩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1년에 100이라는 이 최종값이 나오면 더 이상 세법상 내용연수인 이 3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지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년에 인정되는 감가상각비가 100이다.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인 거고요. 이것을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겠다. 이런 감가상각기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 IFRS 이런 거 이제 회계 공부하실 때 그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얼마만큼씩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케이스 2에서 나왔던 그 얘기. 감가상각기간이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해가지고 세법상도 1기, 2기, 3기 이렇게 100 계상하는 게 아니고요. 세법은 이거를 얘네가 몇 년 동안 상각하던 간에 그냥 1년에 인정되는 비용이 100이라는 금액,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용연수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처음에 저도 감가상각비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가상각비를 전체적으로 조금 공부를 다 하시고 회독수를 조금 늘려나가시면서 보시게 되면 언젠가는 뭐 당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더 떠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실 거면 기업회계 기준에서 KIFRS도 마찬가지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그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300을 3년 동안 상각하겠다 그러면 장부에는 1기, 2기, 3기에 100이라는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겠죠. 4기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상될 금액이 더 이상 없겠죠. 하지만 세법상의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이 아니라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각률을 결정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겠다라는 금액 요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구하기 위한 요소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용연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장부에서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던지 간에 그냥 나는 1년에 무조건 요 금액만 계속 인정을 하겠다.
감가상각 기간이야. 네가 알아가지고 설정을 해라. 나는 1년에 100만큼만 인정을 하겠다. 1년에 100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상각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상각을 할지 말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상각을 할지, 아니면 어떤 기수의 상각을 할지를 장부에서 마음대로 계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세법상 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해야겠죠. 만약에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요. 임의상각제도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업체를 이제 기장을 하는데 이번 연도에 우리 업체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풀로 그냥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장부의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계상을 하실 때 내가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세법상의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법상의 한도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감가상각비 100을 전액 다 계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익이 너무 안 나왔어요. 이익이 안 나와도 문제인가요? 이익이 안 나오면 세금 적게 내고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세무조사에 타겟이 되지 않고요.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여러 가지의 입찰, 신용평가 문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사업이 더 잘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나중에 내가 대출받을 일이 있을 때 대출을 받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러한 사유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더 많이 계상해야 돼요. 사장님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사장님이 우리 내년에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익을 조금 더 많이 높여달라 라고 한다면 그때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익을 50만큼 줄여달라고 한다면 이거 50만 계상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계상하던지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의상각제도라는 게 상각 여부, 금액, 시기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초과하면 그냥 부인해버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부인될 거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상각제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익을 높일 때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혹시나 이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무하실 때 추가적으로 또 고려하실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감면을 받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내가 풀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에도 풀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세법상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감가상각비를 풀로 하고 감면을 다 받을지 아니면 아예 감면을 포기하고 감가상각비를 조금 계상하면서 이익을 높일지 요거는 이제 별도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론 공부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조절할 수가 있구나. 그게 감가상각비 임의상각제도라는 내용이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상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부상 감가상각비, 다른 말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장부상 감가상각비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비교해가지고 왼쪽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상각 부인액, 오른쪽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시인 부족액,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요거죠. 장부상 감가상각비, 여기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넣을지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용은 감가상각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일단 여기다 다 끌어놓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가 있는지 요거 한번 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즉시상각 의지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는지, 요 네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네 가지의 합이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보통 끝나요.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 상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 요거 그냥 끌어오신 다음에 그 금액을 장부상 감가상각비, 뭐 회사계산 감가상각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뭐 그 이외에 이렇게 플러스되는 이러한 일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라는 건, 그러니까 원래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을 했다. 뭐 잘못한 경우가 되겠죠, 세법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에는 비용으로서 바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시켜놔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2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금액,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했다라는 거는 이 분계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요런 분계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분계는 그러면 제가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예제입니다. 정기에 감가상각비를 100만큼 덜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0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정기에 200만큼만 계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단기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정기후류 수정 손실. 요거는 회계학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기의 감가상각비를 덜 계상을 했을 때 내가 이번 연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바로 잡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고요. 이렇게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계상을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 요런 식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 분기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정기에 내가 100만큼 비용 더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거 계상 못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기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못 했는데 왜 갑자기 이익잉여금이 튀어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회계학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당기순이익은 결산이 끝나면 이거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재무상태표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자본 중에서도 어디? 이익잉여금. 여기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1기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 쌓아져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상의 금액이 그대로 재무상태표의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기에 내가 100만큼을 덜 계상했어. 그럼 이걸 정기에 제대로 계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게 100으로. 비용을 덜 계상한 거니까 이 비용을 제대로 계상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100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당연히 100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기로 넘어오는 2월 이익잉여금은 200이 아니라 100이겠죠.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법인세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회계학에서 이미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기의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정기후류 수정 손실 2월 이익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건드려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세법상으로는요, 이것을 그냥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장부상 감가상각비 이렇게 포함을 시키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가 기중에 이렇게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때요? 분계해 보면
장부상 분기를 세법상의 분기로 바꿔보게 되면 정기율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100 그리고 감가상각비 비용 100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세무조정하실 때 빨간색은 손익비용 항목은 없다라고 하고요. 수익비용 항목은 없다라고 하고 나머지의 금액만 세무조정하면 된다라고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무조건 송금산입 금액 100 자본이잖아요. 파란색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이대로 끝내면 안 되죠. 이거 정기에 잘못 계상한 금액이지만 세법에서는 그냥 이거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하실 때 이 금액을 플러스 시키셔야 돼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정기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그 금액만큼 송금산입 기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회사계산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기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계정 과목을 썼다라고 해도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의미삼각제도 봤잖아요. 장부에서 얼마만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지 간에 세법은 1년에 인정되는 세법상의 감가상각비는 그냥 무조건 배. 정기에 네가 뭐 1000을 계상했던 뭐 10을 계상했던 뭐 난 중요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 난 그냥 1년에 100이라는 금액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네가 뭐 300을 계상했고 여기에서 뭐 계상을 하지 않았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이런 거를 수정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너네 회계의 일이고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단기에 계상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도액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니네가 어떤 뻘짓을 하건 난 모르겠다. 난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이인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단기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거는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 등에 들어가 있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펼쳐보면 감가상각비 발생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요 금액을 뽑아내서 우리는 단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2월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그 금액 송금산입 기타 하시고 단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을 시킨다.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로 넣고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이 이제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즉시상각 의제는 원칙 먼저 보시면 자산으로 계상할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단기에 전액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즉시상각 의제액은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되고 세법상 상각 범위의 계산 시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 예제에 대한 분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부에서는 수선비를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법상으로는 이거 바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이거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켰다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자산으로 놔요. 비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품을 단기에 바로 전액 다 감가상각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거 세법상 상각 범위에 계산할 때 취득 원가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장부에는 요렇게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에는 지금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거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서 전액 상각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만큼 세법상 상각 범위에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장부상에 감가상각비 계상할 때 이 금액만큼을 또 가산시켜 주셔야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감가상각비는 요것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한 내용 같은데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도 여러 가지 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심을 좀 잡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좀 살을 붙이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2월 잉여금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송금산입 기타 세무조정, 회사계산 감가상각비의 포함. 직지상각 의제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이 취득가에 가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플러스 시켜주시고 나중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실 때 그냥 이거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또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뒤에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보셔야지 직지상각 의제라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자산의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인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입니다. 요거는 자산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례를 보시면 본래 용도의 변경을 위한 개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의 설치. 아니 건물이 1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피난시설이 없었는데 건물에 피난시설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훼손되어서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요거 수익적 지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상회복의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아예 멸실 훼손이 되어가지고 이용 가치가 없어진 것을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성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개량, 확장, 증설 이런 것들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주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만약에 자산이 1000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이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산은 이때 이후부터 얼마? 1100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산의 취득원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그 금액도 당연히 변동이 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원가에 가산하는 거.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서 자산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냥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건물 벽에 도장. 도장은 페인트 칠 말하는 겁니다. 이 비좋은 개살구라고 뭐 도장했다고 새 건물 같이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건물의 가치가 뭐 증가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를 했구나, 사용자의 편익이 증가를 했구나라고 느끼겠지만 건물 벽 페인트 칠을 다시 한 거는 요거는 그냥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해지기 위해서 페인트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다 막 무너지는 것처럼 막 생겼어요. 이때 페인트 칠을 다시 해요. 요거는 그냥 원상회복을 위한 성격이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파손이 되었어요. 유리가 또는 뭐 기와가 다 뭐 약간 좀 날아갔어요. 이랬을 때 그거 원상의 원래 형태를 복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에 대한 삽입. 요거 비교를 좀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원상 회복과 그 다음에 아예 우리가 그 개조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장 복구, 도장, 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수익적 지출의 예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알았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장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놓은 거야. 세법상으로는 어때요? 이거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세법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건물 100 원래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이 직지상각 의제는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비용 처리를 한 경우에 건물 또는 감가상각 두 개, 직접 상각이든지 간접 상각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을 장부에는 지금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법상 한도액 계산할 때 요 금액 취득원가로 반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부에는 지금 감가상각비로 계산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이 금액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직지상각 의제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